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6명 발생했습니다. 백신 안정성에 대한 걱정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차별에 이어 단속 차별 논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상대를 겨냥해 상황이 있다며 신경전을 벌여온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선거 17일을 앞둔 오늘 단일화 여론조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권에선 박영선 후보가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여론몰이에 한창입니다.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불기소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 합동 감찰로 재반격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 과정을 이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리더십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일인 24일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56명입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춘내 불사춘. 봄이 왔지만 코로나가 가시질 않으니까 봄이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을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이 늘자 지자체들은 걱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춘객들과 지역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지 현장에서는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는데요. 김태형 기자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형형색색 조명이 하얀 벚꽃 터널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동군이 벚꽃 명소인 신리 벚꽃길 4km 구간에 설치한 조명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벚꽃 축제를 취소했지만 상춘객들이 차를 타고 비접촉 방식으로 꽃 구경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저녁에 조명들을 비춰주어가지고 그 밑에서 보는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벚꽃 명소, 이곳 역시 다음 달 예정됐던 봄꽃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청주시는 상춘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2주간 이 일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벚꽃을 구경하려면 이렇게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2m 이상 거리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현장엔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돼 위반 사례를 적발합니다. 노란색 유채꽃이 가득한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난해 유채꽃 축제를 취소하며 꽃밭을 갈아엎었던 제주도는 올해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사장에 들어가려면 검역소의 방역 절차를 따라야 하고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인원 제한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시민들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데다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관우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보신 대로 상춘객도 상춘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이 지금 거의 작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된 이 3차 대유행에 이어서 이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저도 그 선별 검사소에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굉장히 그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확산세가 줄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11월 중순에 3차 유행이 시작될 때 환자 수가 100여 명이었어요. 네. 그것이 12월 달이 되면서 1200명까지 올라갔다가 연초가 되면서 이제 600명, 400명, 500명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난 한 2달 동안 보면은 거의 주중에는 400명 정도, 주말에는 300명,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을 때는 500명까지 올라간 일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400명 전후인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미미하게나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의 환자 수도 계속 일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잠재적인 이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다. 또 감염 대상자 수가 지금 2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위험한 것들만 다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5%나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아직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또 있습니다. 네. 변이주도 지역사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속도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는지 우리 예방접종의 상황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네. 사실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 환자 수는 사실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일단 방역 체제라든지 의료 체제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맞군요. 네, 전체적으로는 400명, 500명 수준이라는 건 언제 이게 크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방역 통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비수도권인 경우에 1.5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뭐 통제가 없는 상황이라 비수도권도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이제 백 교수님의 진단을 들었는데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서요, 코로나19 검사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아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서울시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31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를 검사받으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고,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방역 비용이 들어가게 됐을 때 구상권을 청구한다. 사실 200만 원의 벌금보다는 구상권 청구가 훨씬 더 무서운 내용이거든요. 네. 구상권이 청구되면 많게는 억대 이상의 그런 비용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에 한해서는 이번에 미등록 외국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네.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른 곳에 확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일단 외국인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지자체 차원의 행정명령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다른 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다 따라하는 태세였습니다만 이게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죠. EU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불편한 의사를 표현하기로 했었고요. 저도 과거에 유학 시절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면 네. 제가 유학에 가서 거주증을 받아야 되는데 결핵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한국 국적이라 결핵 검사를 한 번 받으면 비자가 나왔는데 네. 중국 국적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차례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검사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네. 그걸 지켜보면서 이것도 일종의 인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돌아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양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인종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분노한다면 물론 방역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뭐 특정 국적이나 특정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전수조사를 억지로 실시한다는 것 또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3월 21일, 오늘은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또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보면은 결국 행정명령은 철폐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에서 쏟아진 차별 논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뭐죠? 딜레마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방역을 철저하게 하느냐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사실 파주 같은 데서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집단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확산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어떤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출입국할 때, 그러니까 예컨대 입국할 때 검사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채용할 때라든가 또 근무할 때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두 번 더 이렇게 조치를 받게 하는 그런 차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행정자치
기관들이 어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금 감수성을 갖고서 네.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강제가 아니라 네. 그리고 뭐 그 근무지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임시 선별 검사소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을 좀 간략하게라도 만든다면 편리성도 제고를 그렇죠. 해주고. 그러면 어떤 강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검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자체들이 민감하게 좀 접근을 해둘 필요가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국가에 우리 가 있는 한국 교포들도 네네. 학생들도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같은 입장에서 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교수님, 방역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감염 지수가 높은 편은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감염될 가능성은 똑같죠. 또 같이 일하는 내국인도 많은 것이고요. 문제는 이분들의 환경, 즉 기숙사 시설이나 작업장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라도 잘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냐는 건 장기적인 과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아무리 행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업주한테까지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법 체류자들은 진단검사 받으러 나오질 않습니다. 진단검사 받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받아서 확진이 되게 되면은 치료받으러 가게 되고 결국은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런 분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 이런 분들 몇 분이서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여러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너무 겉만 들여다보고서 탁상 행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이 방역 수칙은 정말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논란이 돼서 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사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보도가 됐었죠. 네.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해당 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네. 참석자 5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 방역수칙 위반한 것에 비하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 너무 좀 적은 액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사실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특히나 이 정부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먼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해야 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해당 가게, 업체에 대해서는 용산구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가 있은 이후에 네. 처벌 수준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여기서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그 모임 사진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 방역수칙 논란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도 단속에 엄연한 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마포구가 행정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정한 거 아닙니까? 5인 이상은 금지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어겨졌을 때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행해지는 그런 조치들인데 이거를 마포구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용산구 같이 그게 국회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엄격하게 해야만 우리가 빨리 이런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치들도 이제 뭐 지금 이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늦게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조속하게 빨리 뭔가가 이제 불법적으로 됐을 때는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응징해야만 사실 처벌을 해야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어떤 궤도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구는 지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런 논란이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논란 없는 과태료 부과 또 방역수칙 적용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백신 접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후유증들 얘기도 좀 나오고요. 백신을 접종한 뒤에 3명 중에 1명은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이 있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백 교수님. 그래서 이런 후유증에 대한 어떤 좀
좀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백신 휴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요? 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네. 우리가 지금 열이 난다고 그래서 응급실을 바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진찰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병원의 시스템은 37.5도를 넘어가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검사를 먼저 받고 격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만약에 부작용이 의심된다면은 좀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버텨보면서 열이 떨어지면 괜찮겠지만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39도 이상의 열이 난다든지 또는 계속 아프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요새 나오는 것으로는 혈전으로서는 뭐 눈으로 봤을 때 좀 희미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 좀 평상시와 다른 상황들일 때는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웬만한 근육통이라든지 발열, 두통 같은 것들은 가능한 한 2, 3일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관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사실은 백신 접종도 각 부서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부서에서 같이 맞게 되면은 업무 공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짜서 맞으시면서 연차 같은 개념으로 반휴 같은 걸 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접종 받으러 가는 거 휴가 내고 그 다음날 네. 한 사흘간에 걸쳐서 내가 정 못 견딜 때에는 반휴 혹은 하루를 쓸 수 있는 유급 휴가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고요. 이런 것이 사실은 백신을 맞는 데에도 상당히 유발 효과는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보면 이제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 이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지금 7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재수생들은 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N수생들 포함해서요. 예, 뭐 사실 재수생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시험 볼지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규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군요. 예, 문제는 고3도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등교를 하는 데다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고 입시 때에도 많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7월 달에 만약에 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18살이 되는데요. 7월 달에 생일이 지났어야만 18살이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 생일이 안 지난 학생들은 파이자 백신 이외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파이자 백신 수급이 이 7월 달에 이 고3 학생들을 먼저 맞출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하겠고요. 또 교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3 교사 같은 경우는 매일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7월에 맨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위험감이,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대통령 내외가 이 백신을 맞기로 했으니까 그 불안감이 좀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들었고요.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관련된 소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결됐습니다. 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한희 기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 실무협상단이 만나 최종 담판을 했는데요. 2시간 만인 조금 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일단 두 후보는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양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4일 야권 최종 서울시장 후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협상단은 어제 오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경쟁력과 적합도를 50%씩 반영하되 무선전화 100%로 조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를 묻는 문구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넣느냐 마느냐가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실무협상에서 이 문구도 합의됐습니다. 다만 양측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문구 등 실시 방법은 함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4일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부터는 한 명의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약간 지난하다면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13일, 14일 가까이 이 단일화 협상 가지고 난관 계속 볶차게 됐었습니다. 이견도 보였고요. 여기 있던 또 김 교수님께서는 끝까지 안 되다가 마지막에 될 거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됐습니다. 근데 뭐 1차 약속한 건 사실은 후보 등록 전에 이제 하기로 한 건데 뭐 그거는 넘어간 거죠. 근데 다만 뭐 어쨌든 28, 29일 마감까지 가지는 않고 그래도 첫 번째 약속인 19일은 넘겼지만 이른 시간에 합의는 타결됐습니다. 저게요, 이제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박원순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박원순 시정 10년의 원자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당시에 사퇴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안철수 후보도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양보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붙었어요. 여기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3자 구도가 됐습니다. 이거 필패라는 거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두 후보가 앞으로 정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죠. 차라리 누구 하나 양보하고 진행해 놨지 끝까지 치킨 게임 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이게 공동멸망한다? 이거는 야권 전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미래에도 아무런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단일화 합의가요. 그래서 뭐 이제 결정이 된 거고 내일이랑 모레 이틀 이제 돌려서 수요일에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는 그런 굉장히 좀 경쟁에 치열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네, 불안한 마음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이길 것이다, 어떤 후보가 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지양해서 조심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원죄 이런 부분은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시점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오늘 오후에 당장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내일 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교수님. 오늘 오후에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질문의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경쟁력, 그다음에 적합도를 물어보는 데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유불리를 가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아마 이제 조정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또 이런 샘플 같은 것들을 이제 취합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이틀간 하고 왜냐하면 24일 날 이제 후보가 나오면 25일부터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네. 맞춤해서 사실상 이제 단일 후보가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단일화 효과가 예상했던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는 여러 시각이 이제 갈라질 수 있을 만큼 지금 뭐 양보 경쟁이다 뭐 등등의 어떤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일정 부분 지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이제 다듬어 가느냐가 두 분이 나머지 이제 과정을 어떻게 무난하게 이제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요, 평론가님. 이때까지 계속 싸워왔던 게 두 후보가 이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이 유무선 조사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로 계속 뭐 서로 양보를 했다더니 아니다 내가 양보했다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단일화 이 합의되면서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도 양보했다, 오세훈 후보도 양보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각자 조금씩 양보한 게 맞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경쟁력과 적합도를 반반씩 물어보고 유무선에서 유선은 제외한 채 무선 100%로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씩은 양보를 한 게 맞고 이 정도 큰 선거의 단일화에서요. 사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 어느 단일화에서 이 경선 룰 정하는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가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아주 극심할 때 정도를 제외하게 되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충돌이나 불협화음은 사실 불협화음 축에도 못 낀다. 그리고 29일 투표용지에 후보들의 이름이 인쇄되는 것을 저는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9일이 아니라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25일 이전에 단일 후보가 선출되는 것은 사실 많은 정치 전문가나 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시기를 앞당겨서 단일화에 타결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보수 야권 유권자들이
이번 재보궐선거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두 후보 캠프에게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수 야권 유권자나 지지층이 등을 떠밀어서 단일화를 성사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여러 얼굴을 붉히는 과정이 있었지만 룰을 협의했고 25일 이전에 단일 후보를 내기로 결단한 것은 25일 이후 선거 유세에서 단일화에 패배한 후보도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단일화에 이긴 후보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나 컨벤션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가 각자의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 장면 보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일화 합의가 됐는데 경쟁력과 적합도를 50%씩 반영하되 무선전화 100%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그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문구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합의는 되긴 했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더 확인이 되는 대로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평론가님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은 사실 이 과정에서는 뭐 얼굴을 붉히고 여러 가지 좀 비방이라고 할까요? 설전들도 좀 오가고 이런 일들이 좀 쭉 있었어요. 신경전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변호사님, 어쨌든 단일화는 됐으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뭐 정말 완벽한 아름다운 화학적 결합 이런 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야권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네.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보세요. 네. 그러니까 19일 이제 23일이면 24일 수요일 날 발표되거든요. 그럼 25일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유세차가 돌아가고 선거운동원들이 나오고 이 후보의 어떤 그 기호를 입은 잠바를 입은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일 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일후보로 발표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 약속대로 하면 통합선대위를 구성해서 25일부터 이거 선대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루 만에 결정하는 게, 그 세팅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다 그 부분, 그러니까 아마 양 후보들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 오세훈 후보가 됐을 경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냥 저 국민의힘 선거운동마다 돌아가면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의당이랑 국민의힘이 이 당세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약속대로 통합선대위 구성하게 되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 통합선대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거운동에 하루 만에 다 세팅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구성하는 데서부터 아마 양측이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잘 될 거냐는 거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양측이 또 워낙 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고 여론조사를 돌아가니 단일화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별 이견 없이 잘 좀 끌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괜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계에서 서 있을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예컨대 차기 대선 때 대선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진 분이 대선에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의 동력이 그렇게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 결정될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당이 당의 어떤 세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상 다른 당의 어떤 부분에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곧바로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해야 되겠죠. 입당을 해야 되는데 입당하게 되면 사실상 후보 중심으로 모든 당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뭐 등등의 기존 세력들과의 어떤 결합 그리고 협조 이것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뭐 그것이 관건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좀 궁금하긴 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막판까지 안철수 후보 측이랑 굉장히 좀 이견도 많이 보이고 기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화학적 결합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일 후보가 나와서요. 통합선대위가 출범하면 네.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세훈 후보가 만약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 선대위 구성이나 선거운동 내내 하는 데에도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살아남겠지만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 이후 25일 이후부터는 통합선대위
수위를 주축으로 2주간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장외에서 논평을 해주거나 또 김종인 위원장 최고 장점은 언론이 정말 받아쓰기 좋은 촌철살인의 멘트를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정부나 민주당의 아픈 구석을 찔러주는 지원 사격 외에 실질적으로 뭔가 비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선거 이후의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우려가 저는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주 유기적으로 원래부터 한 정당이나 한 개파였던 것 같은 합당은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요. 사실은 대선 전초전 성격이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 모두 우리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선을 바라보면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야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야당이 한번 이기면서 희망을 가져야만 대선에서도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내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 상당히 각을 또 세우고 있지만 워낙 노회한 정치 고수답게 만에 하나 단일화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된다고 하여도 네. 그럼 그때부터는 또 이 비판의 칼날, 공격의 초점이 여당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해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선을 또 바라보는 킹메이커로서의 이 욕망도 야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과하게 표출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오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현재의 이 선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저 작심했습니다. 작심해서 하여튼 가서 그 마이크 잡을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거 좀 있으면 올라갈 텐데 그거 뭐 사람이 한번 푹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맛도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이거 지지율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박영선 후보 목소리까지도 같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행보나 움직임들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지금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저 때 당시에는 아마 야권 단일화가 조금 난항일 때였을 거예요. 며칠 전이죠. 네, 네. 그 며칠 전이기 때문에 네. 거의 깨지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야권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면 그럼 민주당이 뭐 호재인 건 이건 뭐 삼척 동조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야권 단일화가 어쨌든 된 것이나 마찬가지 누구로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그렇게 뭐 저는 뭐 아주 호재다 이건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문제, 그다음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로 시작이 된 거고요. 거기다 LH 사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야권 단일화까지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길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선거란 건 그건 뭐 대부분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패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민주당에서 가장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은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좀 지지층의 결집이라든지 아마 좀 자신감을 불러넣기 위한 그런 워딩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요새 선거운동의 기류와는 조금 어긋나는 거 맞죠. 예전에는 네.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대부분 이랬는데 요새는 최근 한 10년 동안은 선거 막판 다가오면 다 읍소 전략이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지층 여러분, 저희 이번에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무조건 거의 이길 거라는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일종의 올드스쿨식의 어떤 멘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해찬 대표가 뭐 지지층을 좀 강하게 결집시켜서 자신감을 실어주려는 아마 그런 의도에서 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는 3명의 대통령을 만들었을 정도로 이 선거 전략에는 이 여권에서 귀재라고 할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괜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요. 지금 김 변호사님의 평론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상황이 쉬웠다.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지금 등판해가지고 여러 평론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네. 누굴 견제하기보다는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속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막판에 웃는 거는 여당 후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지율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사실은 평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등장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약점이 있다 보고 여당의 후보가 공략하기에 더 쉬운 후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다 이긴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일화의 효과가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부분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후반전의 어떤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는 맞춤형 공약, 굉장히 공약에 좀 힘을 쓰는 그런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내일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론가님. 저는 이 정치의 영역을 자꾸 서초동 법원의 영역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려는 시도가 일단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네. 여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야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우리가 정치라는 영역의 어떤 이 폭넓은 이해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사실 야당에서도 이런 공약 할 수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기초노령연금 지원 공약도 있었고요. 다만 이 공약이 나온 시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시기요. 박영선 후보가 선거운동 처음 하면서 여러 번 굵직굵직한 공약을 말했었는데 전 이 서울 시민들에게 10만 원의 디지털 화폐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공약을 먼저 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네. 공교롭게도 이 10만 원 주겠다는 공약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야권 후보들이 조금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그 즈음에 이런 공약이 나왔다는 건 결국 불리한 정치 구도를 내가 시민들에게 돈 주겠다는 것으로 돌파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당연히 아니고 정치나 공약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의 10만 원 더 주겠다는 이런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과연 표심을 바꾸거나 아주 중요한 서울시장 뽑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우리의 정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조금 더 어필할 것은 이걸 디지털 화폐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있는 것인지 또 많은 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수직 정원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서울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맞는 태도인 것이지 조금 불리해 보이고 이해찬 대표도 참전을 할 만큼 기세가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처음에는 말 꺼내지도 않았던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 되면 돈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학급회장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면 햄버거 쏠게. 이거랑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식의 돈을 더 준다는 공약은 여당 후보뿐만이 아니라 뭐 오세훈 후보가 되었건 안철수 후보가 되었건 야당 후보들도 처음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꺼내지 않아야 될 나쁜 정책, 나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그리고 저희가 첨언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10만 원 디지털 화폐 공약은 단일화 이후에 내놓은 1호 공약이라는 점을 저희가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시민의 10만 원 공약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가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못 쓰는 돈이 지금 많아요. 축제 비용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게 지원하는 돈 같은 거 사람이 못 모이니까 못 쓰잖아요. 이거 다 모아가지고 10만 원씩 나눠줘요. 서울시 같으면 1조면 되거든요. 1,000만 명이니까. 8천억이면 돼요. 왜 10%는 부가세로 돌아오니까. 그러고 받은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서 세금으로 회수가 되잖아요. 교수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공약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공약을 얘기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상황처럼 이 선거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황이라는 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야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네.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역 화폐를 통한 어떤 지급, 재난지원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상상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박영선 후보의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이제 살려내느냐 이런 부분이고 디지털 화폐 1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엔 이게 지역 화폐거든요. 지역 화폐로 해서 지역에 즉 서울시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네. 이것이 뭔가 불리해졌으니까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관을 했던 그 영역에서의 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약이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는 장면에서는 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의 어떤 지원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의 어떤 역할에서의 정부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데 서울시장 정도면은 가장 재원이 많은 그런 지자체 단체장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역량을 감안해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약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사실 비판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뭐 상황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된 것이다가 아니라 이 정책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야권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 건지 정책 대결로 그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보다 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황론에 대해서는 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세훈 후보도 뭐 김종인 대표가 뒤에 있다, 위원장이 뒤에 있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인 김미경 교수가 뒤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상황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이제 박 후보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들었으니까요. 또 변호사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면 돈 쓸 수도 있죠. 네. 그죠? 뭐 1조면 된다. 그래서 1조를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참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필요하면 1조 아니라 10조, 100조, 1000조도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국채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왜 쓰느냐는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재정 쓰는 게 맞냐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박영선 전 장관이 중소기업 장관했습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소상공인 이렇게 피해봤으니 피해받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 있잖아요. 또는 예전에 총선 전에 1차 재난지원금 나간 것처럼 지금 이제 돈을 풀면 이게 이제 돈을 쓸 테니까 내수가 진작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든지 뭔가 돈을 쓰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목적 뭐예요? 위로한다면서요. 소상공인 지원책이 아닙니다. 코로나 1년 때문에 너무 많이 피해본 자영업자들 이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쓰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울시민이 위로한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1조나 쓰는 돈의 목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죠. 돈을 쓰시려면은요. 명확한 목적을 대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든지 뭐 국채를 발행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확장적 재정적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수단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셔야지 위로하기 위해서 1조면 되는 돈을 쓴다? 저는 돈을 쓰는 목적이 지금 납득이 안 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당연히 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로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저는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은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들이거든. 실직한 분들. 이분들을 사실 마음으로는 위로하는 거고 물질적으로는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에 피해를 본 부분의 어떤 지원 그리고 마음으로의 위로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너무 어떤 감정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 얘기들 좀 해봤고 이번에는 부산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부산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LCT 분양권 여진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어쨌든 아들로부터 분양권을 샀다. 이거는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과정에서 LCT 건설사나 또 다른 유력자로부터 이 아들이,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이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가 이전 결혼 관계에서 네. 낳은 아들이거든요. 재혼 가정이라는 것도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 아들이 LCT 건설사로부터 특혜 분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핵심인 거지 박형준 후보나 그 가족이 LCT라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건 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공직자 재산 신고 보면 박형준 후보보다 돈 많은 분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훨씬 더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특혜가 있었느냐인 것인데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고 또 이 LCT가 있는 해운대 인근이 제 고향, 제가 학교를 다닌 동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처음에 최초 분양했을 때는 미분양인 곳도 있었고요, LCT가. 지금처럼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층수나 전망마다 소위 웃돈이라고 하는 피도 달랐는데 이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이 이모 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소개를 받아서 분양권을 샀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을 팔지 못해서 손해볼 처지가 되자 어머니가 대신 현재 시점에 시세를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해명이 맞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다만 이 아들에게 처음으로 분양권을 판매한 사람이 과연 LCT 관계자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LCT 관계자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글쎄요 정서로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LCT의 어떤 분양권을 아들이 사서 그거를 다시 산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LCT 이제 어떤 건물을 지으면 거기 조경을 하고 뭐 이런 이 작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부분은 또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네. 또 그 회사에 또 복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담당을 해가지고 그 조형물을 만들었다. 의혹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자금도 다 받지 못했다. 뭐 그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LCT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회사고 지금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두 아들이 사실 다 연루가 돼 있어요. 이거 자체로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의 어떤 뭐 이 공직자로서 특히나 이제 모든 부산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위치로 도전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세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LCT와 본인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관련 얘기를 또 해보면요. 김영춘 후보는 이런 의혹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 자산 운용 실소유주 김봉현 씨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변호사님. 그런데 아직 조사는 안 받았더라고요. 야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겨냥해서 비판을 세게 하던데요. 근데 이제 라임 자산운용의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인가요? 뭐 그 스타모비티 나오고 그게 나올 때 여러 이제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지금 사실 알게 모르게 서초동과 여의도 주변에서 이제 오르내리는데 그때 이제 김영춘 후보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아마 김영춘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한 언론인에서 나 아니다 내일은 거론하지 말아라고 먼저 이제 얘기했다는 보도가 이제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때부터 아마 김영춘 후보의 이름을 오르내렸는데 뭐 아직까지 김영춘 후보가 연루됐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죠. 왜 알 수가 없냐면 수사가 라임 자산운용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김영춘 후보가 관련이 돼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임 자산운용이요. 이런 거 빨리빨리 하라고 검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중앙인지 남부인지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중앙인지 남부인지. 어쨌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스타모빌 관련해서 뭐 누구 명단이 나왔다, 어쨌다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수사의 진행 어떤 속도나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빨리 수사하셔서 김영춘 후보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뭐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김영춘 후보도 선거운동 기분 좋게 하고 만약에 당선되면 부산시장으로서 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들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좀 결과를 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이게 피해자들이 사실 대규모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빨리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뭔가가 진실인지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보고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내야 된다 뭐 등등의 얘기를 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총체적인 어떤 책임은 사실상 전 총장이 그걸 쥐고 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거의 1년이 넘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좀 검찰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교롭게도 중앙지검장은 이제 친정권 인사로 알려진 이성윤 지검장이고 또 금융범죄 이제 주로 수사하는 남부지검에는 또 추미애 장관의 차측근으로 알려진 심재철 이제 남부지검장이 취임했다는 사실도 덧붙여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야권 단일화 속보하고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는 부산 상황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미국 영화의 주요 소재 중 하나는 바로 정착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원주민 그리고 석양과 황야의 무법자들과 맞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산 서부 영화 마카로니 웨스턴에는 살아야겠다는 의지 그리고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하는 원초적인 인간 군상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들 광야의 정착민들은 가족의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유럽계 이주민인 백인들 그리고 흑인들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던 그곳엔 사실 또 다른 정착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그들의 개척 정신은 너무나 한국적이어서 그래서 더욱 미국적이기도 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미나리들은 그렇게 미국 사회에 뿌리 내렸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6% 미만. 이 작품은 그중에서도 소수인 한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다르지만 다를 수 없고 섞여 있지만 섞일 수 없는 그들의 세상을 말입니다. 큰아들이 이 영화를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걔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무슨 한이 있나 봐 진짜. 자기네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사는데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한이 그렇게 맺힌 걸까요? 너는 다르니까 틀리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일 겁니다. 혹자들은 이런 차별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19세기 독일 제국의 황제 빌헬름 2세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동양인들이 믿는 불교의 부처가 용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자신의 영토를 불지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구를 벌벌 떨게 했던 5세기 훈족부터 13세기 몽골, 15세기 오스만 투르크까지 황색 인종을 견제해야 한다는 서구의 분위기를 담은 이른바 황화론입니다. 21세기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실제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로 귀결되었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소수, 비주류라는 굴레에서 인종과 피부색을 향한 은밀한 차별은 당연시됐고 곧 증오, 폭력, 공격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6일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처럼 말입니다. Sorry. Do you have a description of him, ma'am? We need to hide him right now. This way. Please. 한 미치광이의 총격에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인종 증오에서 시작된 전형적 표적 범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흑인들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말은 어느새 아시아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증오범죄에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침묵을 끝내고 이제는 그 증오에 당당히 맞설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
위증 모해 의혹, 모해 위증이죠. 그러니까 모해, 꾀를 내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 검찰이 뭐라 그럴까요?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에서는 불기소하기로 했다, 무혐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건설업자 이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이 엇갈려서 문제인데 이 의혹을 제기한 한모 씨는 모해 위증이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명수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끔 훈련을 하고 유도했다 이런 진술을 했지만 또 다른 동료 재소자 김모 씨와 최모 씨는 그런 모해 위증이 없었다고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게 모든 동료 재소자들이 다 모해 위증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입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현재 나온 증거나 물증만으로는 모해 위증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 대검 부장, 고검장들이 참여한 부장회의의 결론인 것 같고요. 10명이 이제 무혐의 불기소, 2명이 기소, 이 두 사람이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이죠. 아직 추정이 되고 정확하게 있죠. 나온 건 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두 사람 다 내가 아니라고 반박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져서 과반 이상일 때 표결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 과반을 훌쩍 넘긴 압도적인 표결의 불기소가 나오면서요. 정치권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회심에 일격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결론이 나왔고 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결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라고 해요. 변호사님, 네. 박범계 장관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데요? 네.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나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기소해? 이렇게 수사지휘 내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법상 위법은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박범계 장관의 속내를 제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기소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은정 부장검사입니다. 근데 사실 임은정 부장검사는요, 이 대검 부장의 멤버도 아니에요. 검사장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임은정 부장검사의 의견도 꼭 들어라! 요렇게 수사지했다는 얘기는 그거를 감안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박범계 장관의 속내는 이거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야 이거 기소해 이렇게 수사지 안 하고 대검 부장에 넘겨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검 부장의 회의를 통해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아무래도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박범계 장관의 속내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불기소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불기소 의견을 대검 부장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라든지 그게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다시 수사지휘하는 건데 기소 의견으로 다시 수사지휘하면 역풍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박범계 장관은 속내가 아쉬운지 어떤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대검 부장의 결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지 다른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이거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어떤 반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박범계 장관이 제대로 짚지 못한 건지 아니면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알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이거를 막 편가르게 해가지고 검찰이랑 법무부가 막 갈등하고 대결하고 이런 그래서 고검장들이 들어가고 숫자 싸움을 하고 저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사가 증인들에 대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제 위증을 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라는 거고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도 이겁니다. 감찰부장, 감찰 제3과장 그리고 임은정 연구관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판단을 지금 했어요. 그럼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서 이제 장관이 결정을 할 텐데 이 부분에서 10명 이상이 불기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뒤집으면서 수사 지휘를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기소하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지휘 아주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이 상황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장관이 어찌 됐든 이 상황을 일단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적으로 그렇죠. 과정을 밟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렇게 결론은 나왔지만 사실 정치적인 후폭풍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이렇게 사건을 끌고 왔던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평론가님. 애초에 무리한 수사 지휘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역대 단 한 번밖에 그 예시가 없었는데 추미애 장관 들어서 그 횟수가 늘어나더니 박범계 장관까지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부장회의에서 이런 압도적인 결론이 나는 바람에 이 한동수 부장이나 임은정 연구관의 이야기를 더
경청해서 들어달라는 지휘 자체가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는 여론의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요,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보다 여당 내부의 강경파 목소리가 정치적으로는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부터 여당 내부의 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더 검찰개혁해야 된다. 이 한명수 전 총리 사건 이대로 덮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박 장관 입장에서는 나도 할 만큼 했다. 수사시 하지 않았느냐고 여권에 말할 수 있지만 네. 여권 주류가 왜 그렇게 애매모호한 지휘를 했느냐. 차라리 추미애 전 장관처럼 확실하게 수사나 기소 지시를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여론이 조성된다면 나름 균형감이나 이 중간 지대를 찾으려고 하는 박 장관의 운신의 폭이 여권 내에서 좁아질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국면에서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나 여권은 이것이 한명숙 살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남관 직무대행이요. 이 뭔가 정치검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치검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김용민 의원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뭐 아까 페이북 화면에서도 봤지만 김용민 의원 얘기하시는 건데 법무부 장관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사 행태에 대해 조남관 대검찰청 무슨 정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지휘가 와서 지휘를 수용하되 그 법에 따르면 총장 대행이니까 뭐 고검장급도 거기 이제 부장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니 이렇게 참석시키겠습니다. 의견 말했더니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 허락받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이 김용민 의원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김용민 의원이 의정활동할 때 검찰과 법원에 대한 어떤 워딩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결과가 다르게 다 나오면 정치검사, 정치판사고 검찰과 법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변호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하실 때 재판 들어가서 재판 지면 다 판사한테 정치판사로 그랬습니까? 검찰 수사받으러 가서 본인 의뢰인한테 불리한 결과 나면 다 정치검사로 그랬어요? 일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는 결과랑 다 다르게 나오면 그게 법원, 검찰이 문제가 있다. 깔때기처럼 결론이 그렇게 가능하는 거죠.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이 본인의 의도 드러난 게 뭐가 있으며 법에 어긋난 거 뭐가 있습니까? 고검장 저기 참석시킨 것도 다 규정에 있는 거고 결국 박범계 장관의 사인을 받아서 한 건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용민 의원의 대부분의 이런 말들은. 네, 이런 분석을 듣고 지금 사실 아직까지 좀 남아있고 이제 일각에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합동 감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나왔지만 사실 박범계 장관이 한 전 총리 이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좀 찬찬히 들여다봐라. 이래서 합동 감찰을 지시를 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이 결과의 나옴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이 또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6천 쪽에 달하는 그 조사 내용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석자들이 기소라고 볼 만한 어떤 특정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부족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소를 다시 재결정하려면 그럴 만큼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조사 내용들이 거기에 충분히 존재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큼의 것들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올렸는데 장관이 아니다 이거는 다시 합동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안에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조사를 유지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낮게 바라봅니다. 평론가님, 박범계 장관이 여기서 인사카드 꺼내 들어가지고 다시 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저는 인사카드보다는 대대적인 감찰 카드를 들고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네. 이미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 수사 관련된 검사들이나 이 부서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만을 무마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조남관 대행이나 다른 이 검사장급 또 부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새로운 총장 인선 이후에 새 총장 인선과 맞물려서 대대적으로 인사 개편을 하겠다는 원래의 구상에서 빗나가는 것이고 이게 만약
인사가 실시될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결국에는 조남관 대행의 이러한 부장회의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사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유발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장관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본다면 인사보다는 강도 높은 감찰 지시 등으로 이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아까 저희가 또 이 하나 말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김용민 의원에 대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이 정치검사다, 조남관 직무대행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사실 정치는 편견에 입각하거든요. 자신들이 믿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규정을 해서 뭔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 말들이 공감대를 얻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합동 감찰이다. 거의 어렵다고 봐요. 지금이 왜 그러냐면 선거 국면입니다. 무리하게 뭔가를 확산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무혐의로 의견이 모아진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후폭풍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영화 소개 시간이죠. 시네 안수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현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보니까 오늘은 치열하게 성장하는 청춘 영화들 모음으로도 준비를 했네요. 네, 복싱과 레슬링,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청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개봉한 파이터, 그리고 2018년 영화 튼튼이의 모험입니다. 네, 여기 뭐 포스터 보니까 파이터 영화, 복싱 선수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은 북한을 이탈한 주민인데요. 가족 없이 혼자 살면서 식당에서 체육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 이 한국의 생활이 녹록지 않던 어느 날 여성 복싱 선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장면 보실까요? 여자 복서들 처음 봐요? 아닙니다. 네, 뭐 주인공이 처음으로 복싱에 눈을 뜨는 순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복싱에 매료가 되고 또 소질을 발견해준 관장 덕분에 선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데요. 복싱할 줄 알아요? 이 몸은 힘들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여전히 믿고 이 경기에서 번번이 패하지만요. 운동을 마치고 방 안에 몸을 눕힐 때 전과 달리 웃음이 납니다. 네, 복싱도 눈길이 가고 탈북 여성의 힘겨운 홀로서기도 담겼네요. 네, 영화에서 복싱은 은유적인 소재인데요. 사각의 링 안에서 자신이 쌓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탈북 여성이 낯선 세상에서 점차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3부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재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자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 등 2관왕 수상작입니다. 네, 이어서 이 튼튼이의 모험은 어떤 영화죠? 네, 청춘들의 성장기를 다뤘지만 지금 보셔도 독특한 코믹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잠시 한 장면 보실까요? 혹시 레슬링은 마약이다라고 코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약이 미쳤다. 예? 미쳤. 아닙니다. 저는 레슬링에 미쳤습니다. 영화는 존폐 위기에 놓인 레슬링부 코치를 한 학생이 돌아와달라 설득하면서 시작됩니다. 일용직 노동에 나선 친구와 이 불량서클 친구까지 저마다의 목적으로 합류하고요. 전국체전에서 단 1승을 하자는 목표로 지옥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모습이 보니까 적어도 20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해 보이는데요. 이 영화를 찍을 당시 30대 초중반에 동안이 아닌 이들이 고등학생 연기를 하는 것도 그 자체로도 하나의 웃음 포인트입니다. 네. 대본인지 애드립인지 구분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감독은 필요한 대사만 주고 애드립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는 모습들이 좀 웃음이 나면서 또 보면은 짠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영화 만든 사람들도 비슷하다고 해도 될까요? 배우들까지 돈을 보탠 끝에 제작비 2천만 원의 초저 예산으로 9일 동안 촬영을 마쳤습니다. 감독이 연출과 촬영, 편집에 프로듀서 역할까지 4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버스 운전기사를 하던 코치 역할의 배우 고성환 씨는 고봉수 감독의 친삼촌이고 실제 버스기사였다고 합니다. 네, 감독의 친척까지 동원된 영화 흥행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권상우 주연의 탐정 리턴즈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주라기 월드가 박스오피스 1, 2위를 차지하던 지난 2018년 6월 개봉했거든요. 네. 국내 영화제에선 주목했지만 극장에선 4,000명 조금 넘게 보면서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운동으로 쑥쑥 커가는 청춘들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내일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합니다. 지난 연말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발표인데 소폭 인상이 예상됩니다. 최근 국제 유가와 LNG 가격 상승 추세 때문인데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2013년 이후 7년여 만입니다. LH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특검 도입안을 조율할 여야 실무협상단이 모레 첫 회의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대3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여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청와대도 특검 대상에 포함하자고 맞서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앞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과 이번 주 목요일 격돌합니다. 10년 만에 치러지는 한일 축구 A매치 친선전인데요. 다만 일각에선 일본의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홍행포 오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희. 자, 오늘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가 서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4.6도로 어제보다 한 6도가량 낮았는데요. 낮에는 서울 10도, 대전 12도, 대구 13도입니다. 어제와 비슷하고 이맘때와도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 포근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쌀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풍 소식이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전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시작으로요. 오후엔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최대 초속 18m로 매우 강하게 붑니다. 항해나 조업 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기상정보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날씨가 전 제일 궁금합니다. 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에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도 아침 기온 0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그래도 화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데 또 영하까지 내려갔는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